식민지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경성의전 유일증군 백인재군. 유군은 미생학의 교수, 백군은 외과의 교수. 둘 다 박사, 둘 다 양행한 사람. 유군은 미생물학계의 제1인, 백군은 외과계의 노대가가 허하는 사람. 이 두 사람 통해서 학문적으로나 기술상으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례에 의하여 성격의 일단을 말하라면 양군이 다 인성적 절대 신뢰를 받는다. 세상에서는 유군이 임상으로 넘어왔다가 개업을 하느니, 백군이 오래지 않아 개업을 하느니 소문도 내고 그렇게 되기도 바라는 모양이나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 양군은 이욕으로 흐를 사람이 아니요, 양군의 신임은 제자의 수와 같이 연년이 늘고 있다.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왕인이 백제시대에만 있으란 법이 어디 있는가? 잡지 동광의 1932년 1월호에 의사 비판기 기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 중 일부다. 1931년 12월호에 같은 제목의 기사로 첫째 편이 실렸고 이 기사가 두 번째였다. 기사는 조선에 내로라 하는 의사들에 대해 칭송과 비판을 겸하여 실명 비평을 하고 있다. 칭송으로 일관한 예가 드문데 유일중과 백인재 두 의사에 대해서는 실력과 인성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글쓴이는 태허라는 필명을 쓰고 있다. 누굴까? 당시 경성의전 외과 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의사 유상규였다. 이 해에 강사로 진급한다. 그의 평으로 보건대 유일중과 백인재는 조선 의료계의 희망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뜻하다. 그들은 조선인도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얼마든지 일본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실력 있는 의사라면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기보다 개업으로 이억을 차리는데 급급한 풍조였다. 유상규가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주된 이유였다. 두 사람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 글이 나온 지 몇 달 후인 그해 여름 8월 12일 유일주는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고 만다. 만 37세 나이. 아깝다고 하기에도 너무 젊은 나이였다. 이욕에 흐를 사람이 아닌 듯 보였던 백인재는 9년이 지난 1941년에 백외과 의원을 개업하면서 학교를 떠난다. 유상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전시 상황이었다. 연구 재료도 구할 수 없고 조선인 의사들을 징용한다는 말도 나돌던 상황. 교수로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다. 개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인생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사실 백인재는 개업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이 개업으로 조선 최고 명성이 외과의사 백인재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다. 유일주는 청도부 의학 강습소를 다니다가 강습소가 경성의전 체제로 전환된 후 의전을 2기로 졸업했다. 유상규와 백인재는 그보다 한 기수 앞선 경성의전 1기 동기생이었다. 동기생인 이들의 학창시절은 4학년 진급을 겨우 한 달이 남겨놓았다. 1919년 3월 1일에 운명적인 사건으로 경랑에 휩싸였다.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백인재는 체포됐다가 10달 만에 추록됐다. 3년 동안 줄곧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지만 몇 차례 복교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다가 어렵사리 복교됐다. 졸업만 하면 지급되는 의사 면허가 수석 졸업자인 그에게만은 발급되지 않았다. 조선 청도부 의원에서 마취와 허들의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겨우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실력은 어디 가지 않은 법.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모교인 경성의전 교수가 되고 외과 주임 교수 자리에까지 오른다. 백인재는 실력 양상론의 길을 걸으면서 더는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변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고 시국 강연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에 자자했던 명성에 힘입어 짧은 개업 기간에 엄청난 부를 쌓아올렸다. 그 부를 기반으로 미국 로체스터의 본 메이어 클리닉 같은 병원 설립의 꿈을 키워나갔다. 미국 로체스터에서 본 메이어 클리닉 같은 병원 설립의 꿈을 키워나갔다. 개업은 그 꿈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무렵이었다. 유상규는 경선이전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다. 체포를 피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탓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경성이전 동기생 이의경이 자전적 소설에 사정이 자세하다. 어느 날 오후 안과 강의가 끝나 강의실에서 나오다가 상교에게 붙들렸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내일 저녁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식당 남은헌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기를 약속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물었다. 상규는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학교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국 민족은 곧 부정한 일본 정책에 대한 일정의 시위운동을 감행할 것이며 전 한국인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다. 상규는 우리에게 시위에 대한 새로운 준비며 국기며 삐라며 행진질서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첫 시위는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의 탑골 공원에서 개시된다는 중요한 보도가 들어왔다. 이후 이희경은 일제 경찰에 쫓기다 중국으로 탈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안정군의 사촌동생 안봉군의 도움으로 1920년에 독일로 떠난다.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독일어로 문필 활동을 펼친다. 전후 독일 문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미득이 바로 이희경이다. 위의 인용문도 이 책에 실려있다. 이렇게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산균은 곧바로 상하이로 향했다. 학교로 돌아가기엔 그의 젊은 심장이 퍽이나 뜨거웠던 듯하다.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1919년 5월 25일 안창호가 상하이에 도착했다. 안창호의 일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하이로 왔을 때 처음부터 유산규가 자신을 보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산규는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이로 떠났던 것이다. 조국을 떠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선택에 그리 긴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 후 4년간 임시정부 교통국 조사원과 홍사당원으로 활동했다. 교통국의 임무상 독립운동의 연락망 구축과 자금 조달 사업의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다. 임시정부 내 대립이 심해지자 안창호의 권유로 고국에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가기로 한다. 귀국된 일본에서 8개월 가까이 노동자로 일했던 경력도 발견된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었을까? 그의 생애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 지식인으로서의 반성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경험은 조선의 민중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24년 귀국한 그는 이듬해 조건부 복학을 한 다음 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청도부 의원, 외과 부수,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조수, 강사를 거쳤다. 그 사이에도 홍사단 계열의 수양동우회와 기관지 동광에 참가하고 조선의사협회의 창립 발기인이자 서무부 간사로도 줄곧 활동했다. 안창호 자신은 홍사단과 신령양성론을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비타협적 투쟁까지 포함하는 노선을 걸어갔다. 유산균은 그중 신령양성론의 길을 따랐다. 3.1 운동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고초를 겪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살기 넘치는 청년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백인제와 유산교의 사례에서 보듯 수많은 학생이 시위 참가로 구속되고 형을 살거나 학업을 중단했다. 체포 후 예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서울의 8개 전문학교 재학생은 모두 77명이었다. 그중 경선 이전 학생이 3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조선인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비중이 높았다는 건 여전하다. 경성 이전에서는 1919년 동안 79명의 조선인 학생이 퇴학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1918년 197명이던 경선 이전의 조선인 학생 수가 1919년에는 141명으로 줄어들었다. 3.1 운동의 효과였을 것이다. 경선 이전의 32명이라는 숫자가 두드러진다. 아직 경성 제국대학이 세워지기 전이었다. 경선 이전이라면 최고의 명문 학교였다. 의사라는 장래가 보장된 최고 예비 엘리트들이 청년 학생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독립시위에 나서고 체포됐다는 사실이 무언가 울림을 준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도 상당했다. 울림은 있지만 감동하기엔 조금 이르다. 오래도록 비타협적 운동을 이어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백인제는 곧 독립운동을 떠났고 유산교도 우회로를 돌아 결국 의사로 돌아왔다. 사회활동은 활발했으되 의사 전문직의 수행과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물론 독립군 군의가 되는 등 비타협적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도 있었다. 경성 이전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한위건은 상하이로 건너간 이후 여러 해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3.1 운동 이전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들도 있었다. 1908년 제중원 의학교 이후 세브란스 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소양은 학교가 이전으로 승격한 직후인 1917년 헐련이 간도의 연지현으로 떠났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군 군의 활동도 했다. 백서양과 동기생인 김필수는 신의 혁명이 준 감동도 있거니와 105인 사건에 따른 체포의 위협이 닥치자 1911년 12월 31일 중국으로 떠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1년에 세브란스 의학교를 2회로 졸업한 이태조는 중국 난징을 거쳐 몽골로 가서 개혁과 독립운동을 병행하다가 이후 중국 잔자커, 베이징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한위건도, 박서양도, 김필순도, 이태준도 독립운동의 주된 활동지는 조국 바깥이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의사라는 합법적 전문직과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병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의사로서는 독립운동 못지않게 당장의 의료 실천을 통해 동포의 고통을 구제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이 있었음을 법하다. 현실적 인식이 있었을 법하다. 경성 이전 3회 졸업생 이면재는 3.1운동을 예비하는 경성 이전 학생들이 모임에서 동맹휴학을 주장하는 강경파에 맞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증언한다. 1972년 의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러나 나는 반대했어요. 당시 우리는 질병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치료할 충분한 의사가 없었어요. 또 그때는 배우는 처지이고요. 만약 동맹휴학이라도 하여 학교라도 문 닫고 또 독립이 되더라도 신의학을 배울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싸우더라도 우선 공부나 하고 싸우자는 심정이었어요. 석방된 백인재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감옥 문을 나오니 한없이 도망가고 싶었고 이 조선 땅이 아닌 곳으로 한없이 도망가고 싶었다. 유산규처럼 조선을 버리고 상해로 갈 결심을 했다. 그러나 결국 상하이로 떠나지 않은 데는 절친한 친구의 조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양주에 있는 친구 집을 하루 종일 걸어서 찾아가 통음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말했다. 한 번 참으면 백날이 편하네. 자네가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자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그 길을 그냥 매진하게. 그것이 자네와 동포를 위하는 길이네. 평전 선각제 백인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의 길은 독립운동의 길만큼이나 가치 있는 길로 여겨졌다. 동포의 육체적 고통을 구제하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이 어찌 독립운동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서양의학이라는 혁신이 중차대함과 긴급성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다. 거기서 성공한다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불화의 핵심이 있었다. 혁신은 근대과학이라는 진리의 이름으로 도래했다. 과학에는 국적이니 식민지니 하는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기만 했을까?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알제리 해방투쟁에 헌신했던 의사 프란츠 파농은 이학과 식민주의라는 글에서 이렇게 통찰한 바 있다. 진리와 이성의 이름으로 점령자의 확실한 혁신들의 예라고 말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전체 시스템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알제리 내 프랑스의 의학 서비스가 알제리에서의 프랑스 식민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구인들의 침략과 식민 통치에는 양면성이 있었다. 차별과 혁신을 동반했던 것이다. 특히 19세기 이래 임상의학, 외과술, 세균이론 등의 발전과 함께 의료 위생 분야는 비서구에 대한 서구 과학의 확고한 우월함을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그 우월함만 따로 떼어낸
수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동도 서기도 중체 서영도 화혼양제도 불가능했다. 서구의 과학적 혁신을 수용하고 따라잡으려면 그것이 부과하는 규율과 질서도 함께 받아들여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역사관도 세계관도 함께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도의 탈식민주의 역사가 디페쉬 차크라바르티는 영국 지배하에 인도 상황에 대해 진단하면서 그 규율과 질서를 수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 서구적 근대의 역사적 행로까지도 수용하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서구가 걸은 길을 역사의 정상적 경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의학을 비롯한 과학적 혁신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이다. 알제리도, 인도도, 중국도, 조선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의학의 역할이 컸다. 의사들은 그 최첨단의 밑으로 서 있었다. 제국의 지배와 민족적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 제국이 가져온 의학적 혁신에 대한 문명적 차원의 수용이라는 양면적 상황에서 둘을 양립시킬 수 있는 길은 좁고 험했다. 일제의 억압적 의료 체계, 민족 차별적 위생 행정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같은 의사로서 동료 일본인과의 협력이 애매하게 공존했다. 조선인 의사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과 신문명의 대표자로서 사회경제적 자존심에 상처 입히는 민중과 언론의 비난 사이에서 종종 불화에 빠져 있다.